예, 미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우리는 정책에 대한 약간은 사라진 모멘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시장이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슈들 깊게 좀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유신익 KB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요. 예, 뭐 박사님하고는 친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미국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경기 침체로 안 간다고 보십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침체 초입에 진입한 게 맞고요. 아, 그래요? 예. 이 현상을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에 대한 저항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강하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조세 저항이 강력하다. 이런 얘기고요. 뒤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세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사실은 늘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수입이 늘면은 결국엔 관세 수입도 같이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람들이 수입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수에서도 지출을 줄여 물건을 안 만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되는 게 관세인데 재정 수입을 어떻게 거두나요? 지금 8월까지 사실 1,500억밖에 못 거둬들였어요. 네. 1,500억 달러. 원래는 1조 달러 연간으로 예. 이제 그 추정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안 사들이는 거죠. 이거를 소위 말하는 경제학적으로 이제 조세 저항이 강하다. 이 세금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이제 구금을 했다가 우리 네. 현대차와 LG 엔소리 직원들을 다시 풀어주시고 했는데 네. 이건 뭐냐면은 재정 수입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동맹국들한테 긁으면 관세 수입 다음은 뭐죠? 결론은 뭐죠? 투자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사실은 다른 궤적을 가고 있으니까 일본은 선제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한국은 그렇지 못하니까 더 압박이 강한 거고요. 이번에 비농업 고용과 관련해서 보시면은 사실 네.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은 건설이 7,000건 감소를 했고, 예. 그다음에 내구재, 자동차, 내구재가 만 건 정도 비농업 고용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가지고 자동차는 7,000건. 그러니까 미래 경제에 대해서 돈이 있고 없고 사실 돈은 많습니다. 근데 안 쓰는 거예요. 예. 그게 수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 차도 안 사고, 미국 입장에서 외산 차도 안 사고, 그 다음에 내국의 자동차도 안 사는 겁니다.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인데, 이게 뭐냐면, 건물 관리, 회계 관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어카운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인재 고용 관리 서비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다 컨설턴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야가 바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인데요. 이게 고용이 한참 뜨겁다, 고용 과열이다 했을 때가 사실은 월에 20만, 30만 건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 사실은 17,000건 감소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빅테크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제조업과 대부분의 경기 자체는 기업 경기 자체는 투자를 굉장히 축소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침체란 단어까지는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둔화인가 아닌가 이 정도를 보는데 사실은 그런 초입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런 그 우려들을 누른 게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네. 금리 인하의 올해 그 횟수나 경로나 혹은 시장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연말까지 보면은 네. 75bp를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이제 25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빅컷을 하던 25를 하던 연말까지는 무조건 75는 채워놔야 이거는 이제 필수지. 이렇게 하면 좋다가 아니라 필수로 이 정도는 해놔야 기업 경기가 위축되고 고용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잠식이 돼가는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경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지금 현재 그 구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차기 의장을 갖다가 계속 면접을 보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미셸 보우만처럼 금리 인하의 필요성, 이미 금리 인하의 시기를 지나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비둘기파적인 정부 정책에 좀 답습하는 그런 분들로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내년도 초반까지는 5월까지는 이제 임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생각만큼 안 해주면은 결국에는 의지할 곳은 뭐냐? 정부 투자 쪽밖에 없는데 정부 투자는 사실은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관세 수입이 안 거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는 정책의 패턴들이 페드 연준과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경제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75bp는 무조건 해야 되고 수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파월 의장이 너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이견만 뚜렷이 표출하는 그러게요.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면 전 75는 무난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는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일방적 관세 정책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리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소위 트럼프의 그 관세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결론이 날 것이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뭐 쓸 카드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캘리포니아 그때 주지사가 우리는 이 연방 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대를 한다. 우리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네.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품을 싸게 그냥 구입을 하겠다 하면서 행정 소송을 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과를 보시면 사실은 이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정부의 해석이 중요한 거고 비상경제권법에 준거해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관세에 대한 그 결정권은 어디에 있냐? 당장에 의회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회는 사실은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의 설득 문제만 잘하면 사실은 그렇죠. 여전히 고율 관세는 유지가 되고 트럼프식의 관세 패턴들은 또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과 어떻게 보면 디베이트 논란의 문제지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압박이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선제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별로 보면 대미 관세율, 인도의 대미 관세율이 가장 높은 게 50%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정을 안 하고 투자 약속도 안 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매겨요. 우리보다 높은 관세를 매깁니다. 근데 인도 모디 총리가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라고 최근에 러브콜을 보내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강경했죠. 이미 늦었다. 끝났습니다. 딜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제적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오는 데미지가 지금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주말 사이에 이런 이제 우리 이제 그 현대차나 그 직원들에 대한 그 구금 그런 이슈가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판단을 하고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이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전에 케이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죠? 말씀 들어보면 트럼프 당신 잘못해서 다 취소해 이렇게 안 가고 아까 말씀하신 거면 알아서 각자 잘해라. 그럼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모호한 그 결론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다음은 시장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은 조금 주춤하는 국면인데요. 주춤하는 국면. 사실은 뭐 최고치를 막 갔었잖아요. 그죠? 주춤하고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라고 해서들 다들 좀 신경 쓰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좀 쉬어간다고 보세요? 9월 시장은 오히려 좀 반전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뜨거웠었던 시장들이 항상 9월 오면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연말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상반기 후반쯤, 그러니까 5월, 6월, 7월부터 사실 관세 정책에 눌리고 뚜렷하게 빅테크나 미국 기업들한테 우호적인 정책들이 그렇게 크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서야 연말이 가면 갈수록 9월 말이 되면 이제 결국에는 환급세, 세금 감면에 의한 기업들에 대한 환급세가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세액 공제들의 효과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에는 반드시 인하를 할 거고 그 이후에 몇 번 더 하느냐의 문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 그러면은 단순한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아니라 또 정책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결국에 경기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고용 경기가 위축이 침체처럼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과 확신만 좀 들면은 사실은 S&P, 나스닥 중심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S&P와 다우 기업들이 좋아질 여건들은 충분히 조성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 시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메가 트렌드인 AI에 관한 얘기를 좀 하죠. 물론 뭐 닷컴 버블 때보다도 지금 밸류가 높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뭐 닷컴 버블 시대를 살아온 사람인데 사실 그때보다는 광범위하게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나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이원까지 포함해서 버블론도 나오고 중국 기업들의 약진도 나오거든요. 이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미시적으로 보면 중국의 AI 기업들은 싸고 밸류에이션도 싸고 미국의 팔란티어와 같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는 PSR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샘 울트만도 이 AI 버블론을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건 일부 기업들에 국한된 얘기고요. 근데 이만큼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거는 미국에서의 가성비 있는 AI 개발에 굉장히 지금 필요성이 절박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말 사이 이슈를 보셔도 사실은 이제 반드시 비싼 엔비디아 칩이 비싼데 효율성은 좋으니까 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것을 채택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에이전트 AI를 다 그걸로 만들었는데 네. 이제는 인텔이라든지 다른 병합된 컨소시엄 기업들의 칩을 사겠다. 그만큼 가성비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가성비 게임이 된다는 건 뭐냐면 또 다른 파이가 새롭게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로의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전체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여기가 잘하나 여기가 잘하나 하면서 약간 옥신각신하지만 네. 큰 트렌드로 보면은 계속 파이 시장 자체는 커지는 그런 환경이다. 버블로는 일부 기업에 특히 미국의 일부 기업에 해당될 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어떤 낙수 효과, 그 산업적인 효과를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될 거고요.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불안하면서 다시 좀 잠잠해진 금가, 또 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약간 안전자산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위험자산에는 주식과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 이런 쪽에 있는데 금과 은 같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자재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안전자산으로 봐야 되잖아요. 금 가격의 상승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오롯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돈을 계속 풀어야만 살 수 있다는 환경 그리고 금리는 더 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 이게 다 네. 합쳐져서 사실은 금 가격은 오롯이 모두 다 상승 추세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작년도에 빠르게 올랐다고 한다면 그 뒤에 어떤 유동성 붐업에 대한 이슈를 이제서야 다 수혜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속도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의 나스닥과 이제 각종 ETF와 지수들이 더 상승의 전환의 모멘텀에 와 있지. 계속 오르던 이제 그 금이 뭐 고갈 이슈나 중국의 어떤 매입 이슈 이런 게 존재하긴 하지만 네. 상승도가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추락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 미국 시장 자체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뭐 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 뭐 골드만삭스는 $5,000 간다고 뉴스 나왔는데 금 지금 사야 됩니다라는 시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뭐 ETF나 이런 투자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좋은 수익을 줄 걸로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상화폐 쪽은 어떻게? 가상화폐는 사실은 이제 기술주랑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가는데요. 요즘 뭐 비트코인도 좀 주춤하고 미국은 또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좀 주춤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지금 M2 유동성이 22조 달러인데 이마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풀겠다는 철학과 가치관은 명확합니다. 네. 근데 언제냐죠. 그러니까 실행 시점이 언제냐인데 이게
약간의 부작용, 그다음에 초기 혼란 이런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그게 정설화된 논리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신흥국 쪽에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이런 신흥국들한테 먼저 테스트베드로 먼저 시켜놓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내년 초반쯤이 되면은 아마 본격 시행이 되고 그런 문화들은 우리한테도 바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초에 어떤 큰 전환의 포인트가 관련 산업과 기업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은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좀 조정 국면입니다. 투자자 그다음에 또 중국 증시가 최근에 좀 오른다고 했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무리 예를 들면 뭐 국내 해외 비중 그죠? 또 어떤 쪽으로의 비중 좀 확대 그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AI 전체적인 산업 섹터로 보시면 네. 쉬고 있는 AI, 예.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 이쪽은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담아가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뭔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미 좋았던 산업군 우리 소위 얘기하면 국내에서는 조방원이 되겠죠. 근데 예. 여기는 약간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국가별 비중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의 상법 개정안 이슈와 AI, 소버린 AI에 대한 투자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여전히 한국에 대한 비중이 미국 비중보다 약간 높은 예를 들면 6대 4 정도, 한국이 네. 6, 미국이 4 정도로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끌어가신다면 버블론에서 미국은 언제든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한국은 항상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인 메리트가 분명한 한국에 대해서 6대 4 정도 이렇게 비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내일은 홍춘욱 대표님 오랜만에 오시는군요. 예, 뭐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 매크로 지표와 함께 9월에 주의할 점 또 연말 이 전망은 어떤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내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은행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